네,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잔 브리핑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릭스가 공동 결제, 그러니까 비달러와 유로 공동 결제 청산 시스템 구축을 공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졌네요. 브릭스 16차 정상회담이 어제 시작이 됐죠. 네. 내일까지 하는데요. 그거 앞두고 그 전날 그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그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릭스가 그 달러막을 결제막을 이제 우회한 공동 결제 청산 시스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많은데 네. 거기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합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협의가 필요하고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 연구도 많이 했다는 점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덧붙이기를 브릭스 내에서 이제 공감대가 먼저 그 회원국 간 양자 그 시스템에서 진전을 이루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자로를 구축하는 게 순서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 또 재무부가 공동 작성해서 배포된 어떤 자료가 있는 건가 봐요. 로이터가 그걸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내 통화들에 기반한 그 블록체인 기반 그 디지털 토큰을 만들어서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거라고 그렇게 그 문서에 돼 있는 걸로 그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돕는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여기 이제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우회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러시아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요. 지금 브릭스가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2배로 회원국이 늘어났죠. 그리고 또 브릭스 간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그 브릭스만의 그 결제 청산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브릭스 프레임워크 내 협력이 어떤 다른 역외 통화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 강조한 것 같네요.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크렘린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브릭스 틀 내의 협력 이게 무슨 달러라든가 뭐 다른 역의 통화, 그러니까 유로 같은 걸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뭐 달러 결제망을 깨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한 데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네. 어떤 다른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달러라든가 다른 역의 통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그 스푸트니크가 보도를 한 걸 보면요. 어제 푸틴이 시진핑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러시아 기업인들이 배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의 중국 버전, 이게 이제 CIPS라는 건데요. 네. 이거를 브릭스 결제망으로 쓰는 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아주 새로운 또 내용인데요. 네. 그런가 하면 브릭스가 회원국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짚어주셨는데 어제도 그렇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갈까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차관이 그 세르비아 매체하고 회견을 한 게 어제 네. 보도가 됐는데요. 브릭스가 이번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추가 회원국을 더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은 데 대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미 올 들어서 근 2배, 그러니까 기존 5개국의 그 5개국을 또 받아들이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이제 철회를 했고, 사우디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갓 합류한 새 회원국들이 그 브릭스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는다 하는데 뭐 물밑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면은 네. 크렘린궁 대변인도요, 그 파트너국, 희망국이 지금까지 13개국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해 왔다 이렇게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브릭스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주요 참석국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동상이몽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워낙 그 다양한 국가들이 네. 이렇게 이제 협의체가 돼서 그런지요. AP가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주요 참석국들이 동상이몽, 이게 완연하다는 식의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5개 회원국을 이제 더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이제 확대
회담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올해는 이제 러시아가 의장국이죠. 그래서 푸틴이 이걸 적극 활용해서 서방에 대해서 나를 왕따시키려 하지만 어림도 없다 이런 걸 좀 과시를 하는 그런 기회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크렘린궁 외교 보좌관의 어떤 브리핑에서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시사점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네.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하고 함께 러시아가 이제 석유 생산 문제를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그것처럼 하겠다는 그런 뜻도 슬그머니 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제 회의가 끝나면은 이제 푸틴이 이제 의장이니까요. 그 이제 카잔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푸틴은 그 동안에 서방 언론하고 접촉하는 걸 그렇게 썩 내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서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의 그 위상을 좀 높이려는 그런 모습을 거듭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만나는 정상들 누가 있는지 특히나 좀 주목이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 크렘린 쪽 얘기는 이번 정상회담에 36개국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서 22개국인가가 이제 정상들이 왔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 포함한 6개국 국제기구 이제 참석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왔으니까 푸틴이 뭐 한 20여 개국 이상 정상들을 계속 개별 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도 만났고 이제 오늘 이란 대통령도 만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지금 브릭스가 지금 뭐 푸틴에게는 뭐 더없이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큰 부담 없이 자신의 입장,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성비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만난다고요? 네. 네. 2년 만에 러시아를 갔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좀 삐딱한 좀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네. CNN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푸틴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특히 그 글로벌 사우스의 분노, 이 중동전에 대한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또 미국 대선으로 지금 미국이 어수선한 틈새도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 뉴욕타임스도 같은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더는 서방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려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서 이번에 더 많은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거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브릭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글로벌 패권의 재편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브라질 양측으로 좀 나뉘면서 의견이 다른가 봅니다. 어떤 이 네 나라가 네. 브릭스 원년 멤버죠. 그래서 런던에 있는 그 채텀 하우스 연구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국, 러시아 한쪽, 인도, 브라질 한쪽 해서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좀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즉 인도하고 브라질은 브릭스를 글로벌 패권 재편과 관련해서 최대한 경제 포럼 성격으로 유지를 하려는 데 반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브릭스가 좀 더 지정학적 성격을 갖는 포럼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고 브라질이 특히 중국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것도 보인다는 분석도 했고요. 네. 인도에 대해서 양다리 전략이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뭐 인도 양다리 네. 전략은 옛날부터 나왔는데요. 이번에 싱가포르에 있는 그 싱크탱크 관계자도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이제 접근을 하지만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군사 유대를 맺어왔기 때문에 떨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쪽 비슷한 그 등거리 외교 같은 걸 하는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이제 이번 회담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제 푸틴도 만나고 하는데 역시 에르도안도 지금 자기 입지를 최대한 올리려고 양다리 걸친다는 겁니다. 보면은 튀르키예는 미국하고 계속 좀 티격태격했죠. 그래서 미국이 F-35 그렇게 하면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도 계속 지금 티격태격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이제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죠. 2016년부터 우리도 유럽연합에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제 유럽연합에서 계속 튕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좀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에르도안이 이 브릭스 정상회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푸틴하고 또 이렇게 막 접촉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모디도 그렇고 에르도안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최대한 올리려고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각 국가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기사들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특히 이 패권 싸움이 심화되면서 그 사이에 낀 신중립국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그렇죠.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블룸버그가 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립국 블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현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처음으로 이런 그 이런 그 지정학적 마찰이 세계 무역하고 투자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이 신중립국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는 호기로 활용을 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가리키는 여기서 지적하는 나라가 100개가 넘네요. 블룸버그가 네.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자기들이 이제 골랐냐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분류를 했는데 한 100여 개국 정도를 네. 신중립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실제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도 이 신중립국 그룹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들이 미국하고 유럽연합 그 관세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공장을 많이 짓는 것도 이런 것과 연계가 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신중립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치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자료에 이제 이른바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보면은 확실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치를 100으로 뒀을 때 그 이 신중립국에 대한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0년에는 65로 뚝 떨어졌다가 2023년 작년에는 192, 그건 3배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서방 블록이 그 중국, 러시아 블록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무역 흐름도 좀 살펴봐야죠. 무역 흐름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게 블룸버그 진단입니다. 그래서 신중립국 블록 무역에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반면에 친서방하고의 블록은 좀 비중은 좀 줄었다. 아시다시피 이 신중립국들이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석유 제재를 이제 당하니까 석유를 싸게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신중국들이 많이 사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분류가 그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죠? 뭐 짐작하시겠지만 블룸버그 분석은요. 북미하고 유럽, 튀르키예, 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데는 이제 대표적인 친서방 블록으로 분류를 했고요. 반면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미리트, 카타르 같은 중동권,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까지도 이것도 신중립국으로 보고 브라질, 멕시코도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는 이 신중립국 블록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세계화 그 흐름이 약화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적 요인 때문에 투자, 교육 흐름을 주도하는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구도가 바뀌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세계화 자체가 약화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또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죠. 왕이 외교부장,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이시바 정권이 네. 이달 초에 출범하고 나서 중국하고 확실히 좀 많이 화해하는 분위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왕이하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통화를 해서 이제 이거를 중국 쪽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또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 얘기가 이시바 정권이 중국에 대한 그 디커플링 자세를 많이 누그러뜨렸다. 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은 이제 처리수를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도 양국 합의를 견제한다. 지금 뭐 보면은 중국이 일본 수산물 일부를 뭐 수입을 재개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이시바도 지난 10일이죠. 라오스에서 열린 그 아세안 정상회의 때 가서 리창 총리 만났죠. 그때도 두 사람이 잘해봅시다. 그래서 확실히 이시바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조금 화해 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미국 법무부가 데이터가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나라들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새 규정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로이터 보도인데요. 그런 규정을 이제
내놨다는 겁니다. 이제 곧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요. 지난 3월에 이미 초안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미국인의 그 금융, 개념, 건강 정보를 이제 사이버 공격에서 보호하는 걸 위해서 이미 이제 올해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이제 이란 등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도 추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개놈 정보라고 하는데 건강, 금융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100명 이상의 미국인 개놈 정보하고 10,000명이 넘는 미국 사람의 건강 금융 데이터 정보도 이제 이전을 금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0개 이상의 디지털 위치 정보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해서 자기가 취급하는 데이터 이제 정보가 최종 도착지가 우려국임을 만약에 이 데이터 브로커가 알 경우엔 그것도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기면은 이제 민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뭐 틱톡 같은 중국 앱들에도 적용된다는 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AI 첨단 기술 분야 대중 투자 제한 규정 막바지 손질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백악관이 AI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마이크로 전자기술하고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중국 투자 규제를 이제 규정안을 최종 손질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걸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제 투자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는 거고 이미 앞서서 일부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에 규칙 개정안 공개하고 8월에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그렇죠. 8월에 서명하고 이제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네. 지분 전환이 가능한 채권 거래, 그다음에 합작 투자하고 그린필드 투자 이게 이제 투자국의 생산법인이나 이제 시설이나 법인을 설치하는 거죠. 이런 네. 거는 이제 적용 대상인데 다만 상장 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펀드는 그 예외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백악관이 지금 이거를 대선 전에 발표를 하려는 것 같다는 네. 관측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선거 막판에 좀 표심을 좀 더 끌어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그럼 이어서 좀 해볼까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위에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최근에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이 또 있네요. 이코노미스트가 네. 앞서서도 이제 조금 좀 이제 뒤집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주 앞이죠.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가 이 추세면은 대의원 276명, 그러니까 과반을 넘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해리스는 262명일 것 같다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역시 경합주가 제일 문제인데요. 펜실베니아가 거듭 중요함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9명으로 제일 이제 7개 경합 중에서 가장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펜실베니아를 누가 갖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해리스가 펜실베니아를 트럼프에게 내주면은 대선 승리 확률이 13%에 불과하고 역시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펜실베니아를 내주면은 승리 확률이 10%로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누가 갖느냐가 아주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이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진 게 지난 8월 초 이후 처음이니까. 그렇죠. 네. 반면에 이 전국 여론조사 네. 평균은 또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7%.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전국조사에는 해리스가 여전히 앞선 걸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의 중요성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제16차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얘기입니다. 개막을 한 거죠. 2년 전에 네. 그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뭐 채택해서 한 23개 정도 그 이제 자연 회복을 위한 2030년까지 그런 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저께 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근처에서 이제 16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걸 하자면은 매년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뭐 그동안에 거친 거를 뭐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1,000만 달러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요. 지금 뭐 유엔 총장도 그 화상 연설 개막식 메시지에서
시간 없다, 급하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생물사항성 협약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유럽연합 포함해서 196개국이 이제 여기 당사국인데 미국은 정작 비준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금은 부족하다. 그런데 시간 낭비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강조된 내용이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주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